이제 기출문제 90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회. 90회 같은 경우 합격률 보시면 이것도 높죠, 여러분. 네, 54.65% 나온 상태여서 네, 합격률이 90회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0회 같은 경우 전반적인 문제 내용을 보면 문제 부분 지문도 대체적으로 짧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 장수들이 대부분 보면서 아, 문제 지문이 길구나 짧구나 이런 거 보거든요. 또는 계산 문제가 많으면 박스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90회 같은 경우 이론 문제 지문도 전체적으로 다 짧았던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이 쉬운 반면에 실기가 조금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합격률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우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무상태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그 부분이 대부분 교재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네, 그 내용 이제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우리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한다. 맞죠, 여러분? 네, 유동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우리 현금화가 빠르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유동성이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말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보여진 게 그래서 현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유동성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만 가지고 얘기해라? 자산 부채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본은 관계가 없어요. 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니요.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도 뭐로 표시할 수 없다? 순액 표시는 금지예요. 다만 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총액. 그래서 여러분 총액으로 고쳐주시고요. 총액으로 표시해라.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럼 뭘 건들 거냐면 총액으로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무슨 부분? 순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 아래에 누가 따라다니죠, 여러분? 난 지금 1,000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 아래에 대손충당금이 기재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린 10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선이 긋히면서 1,000에서 10을 빼면 우리는 990인가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건 순액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재무제표에 어떻게 해달라? 우리 관련된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달라는 기준 때문에 들어왔던 거지 이건 순액의 표시가 아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순액 표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B한테 무엇할 수 있고요. 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요. 그럼 외상 매출이 있고 그리고 상대편은 여기가 외상 매출이면 B는 외상 매입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고 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누구한테 A한테 외상 매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외상 매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래처에 갚을 돈과 받을 돈이 있더라. 그러면 무엇 할 수 있다? 본인들끼리 협의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우리는 나머지 금액만 장부에 남겨놓자. 상계가 가능하거든요. 상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는 부분은 우리 순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거기까지 건들고 우리 간단하면 2번으로 끝나집니다. 자, 세 번째,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맞아요. 우리 제가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순액이 아니라 총액이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번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말장난을 항상 예를 지죠, 여러분. 그래서 액면입니다. 액면.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셔라? 2번. 자, 두 번째 문제.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의 이 원가 흐름에 따른 부분은요. 상승을 기억하시고 하락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점검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고 하는 거로 갈게요. 그럼 물가 상승 중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의 가정. 그렇다면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가장 많이 남느냐부터 본다라면 우리는 재고 자산, 이런 기말인 거죠.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많이 남는 건 누구이더라? 그거 순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무엇을 선입선출법을 앞에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놓고 이동평균법을 놓고 그 다음 총평균법을 놓고 그리고 후입선출법을 놓을 거예요. 이 순서는 바꾸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남는 건 누구이고 선입선출법이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 근데 이동과 총은 여러분 같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보다 이동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같거나 크다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총평균법은 후입선출법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쪽은 기초가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내가 못 판 건 기말인 거죠. 그리고 내가 판 건 매출 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과 대변은 항상 무엇하다? 같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기말이 100이었다. 그러니까 기초하고 매입한 부분이 1000이다라고 한다면 판매가 가능한 게 1000이다라고 한다면 기말이 100이면 원가는 얼마? 우리는 900이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말이 얼마이면 우리 150이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는 자연스럽게 85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이 무엇하면 기말이 증가하게 되면 원가는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기말 재고가 무엇하면 우리 감소하면 원가는 무엇하는 증가하는 원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재고 자산이 무엇되어 있으면 많이 남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익이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의 동반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는 무슨 계정이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재고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수익에서 빠질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이익이 느는 거죠. 그 원리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 자산하고 누구는 이익은 같이 움직인다. 이 이익은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든 당기 순이익을 물어보든 어쨌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니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놓고 우리 등호의 표시는 같이 가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같이 간다고 했는데 우리 누가 하나 더 들어야 돼요? 매출 원가도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똑같은 글씨. 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놓고 무엇 하셔라? 지금 재고자산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등호 표시를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물가 상승은 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물가가 무엇했다? 하락하였다. 그러면 뭐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 뒤집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건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익 쪽에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익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선입, 이동, 총, 후입 이렇게 놓고 무엇 하시라? 등유 표시를 뒤집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이익이 가장 적은 건 누구이다?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우리 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건 누구이다? 후입선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정리는 하나를 해놓고 그냥 뒤집으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라고 묻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여러분. 네.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그쵸? 취득하는 과정 중에 취득록세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취득록세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자, 요 부분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유형자산을 샀다.
또는 유형자산을 지금 현재 무엇하고 있다? 제작하고 있다. 사는 과정에 빌리는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작 쪽이 더 치중이 높지만. 자,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금융비용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하겠다? 자본화하겠다. 여러분 자본자가 붙으면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본을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려면 결론적으로 비용 처리 안 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다? 자본이에요, 여러분. 이익의 종착지는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가는 거니까 그걸 자본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취득 원가로 가야 되겠죠. 우리 비용 처리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자산의 보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들어오는 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내는 재산세는 무엇으로 가신다? 우리 공장이면 제조원가, 사무실이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취득원가로 들어올 수 없다. 자,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설계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설치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운전비도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시운전은 사용하기 전까지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비 또는 시운전비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네 번째 문제, 사채 문제이네요. 다음에 사채를 2019년도 1월 1일에 발행을 하였다. 자,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액면의 금액은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만 원. 자, 액면 이자율은 8%, 유효 이자율 10%. 자, 그리고 만기는 3년짜리이고요. 그럼 2019년도에 발행했으니까 19년도, 2000년도, 2021년도 만기는 언제일 것이다. 2021년도 12월 31일이 만기가 되겠네요. 3년짜리 사채이니까요. 자, 그리고 발행가액은 우리 92,669원이래요. 당연히 액면보다 작게 발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내용을 따질 때 무슨 부분? 내가 주는 이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액면 이자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보여진다고 해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주는 액면 이자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 그럼 저 율자는 안 쓸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주는 이자가 더 크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작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주는 이자와 시장에서 주는 이자가 무엇하다라면 지금처럼 같다라면 우리는 발행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면의 금액과 우리 어디에 사채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 금액과 시장에 움직이는 발행의 금액이 무엇하다?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액면의 이자는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자는 15%이더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제가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유효이자가 무엇하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나는 10%밖에 안 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15%를 준대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 사채를 살래요?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하실래요? 은행 예금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5%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사채에 써 있는 액면보다 발행 금액이 무엇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에 움직이는 유효 이자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5%만큼의 차이를 발행할 때 무엇하라?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액면의 이자는 10%이고요. 시장에서 주는 이자가 8%이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주네요? 그럼 여러분 저도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8% 주는데 내가 10% 주면 이자 2%만큼 보전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무엇이 되는? 아, 그러면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리겠네. 사실상 사채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요. 주식은 그렇게 되지만. 자, 그럼 어찌됐든 우리 사채에 들어온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2%만큼 보전을 받아야 되니까 무엇을 할 것이다. 액면과 발행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발행 금액이 무엇하더라? 더 커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액면 이자율 8%이고 유효 이자율이 무엇하다? 10이에요. 그럼 시장의 이자가 더 크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내가 2%를 무엇해야 돼요? 더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 보시면 2019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자, 우리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 차변에 우린 현금 받았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현금 등이라고 들어올 거고요. 그 돈은 얼마이다? 우린 지금 들어오는 돈은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92,669원이 들어오겠죠. 상대 계정 대변에 우리 사채는 주식에 해당되는 자본금은 무조건 뭐로 간다? 액면. 그러면 액면가액 10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그럼 두 금액의 차이만큼 나는 무엇하였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였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금액은 얼마 여러분? 우리 7,331원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 요게 우리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기재가 돼야 될 거잖아요. 어느 쪽에? 우리 부채의 사채 쪽에. 그러면 사채라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사채는 액면이니까 얼마? 우리 이렇게 10만 원. 그리고 그 사채 밑에 누가 들어온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이면 할증 발행 차금 바꿔주시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가로의 형태로 그래서 7,331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의 금액이 보일 것이다. 발행했던 첫 해는 92,669원이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채 옆에 써 있는 요 금액을 무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고 아, 액면가액이구나. 액면 금액이구나. 그리고 우리 사채에서 할인한 건 빼고 할증한 건 더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무엇하는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되는 차감 계정입니다.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은 부과되는 계정입니다. 가상 계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감했어요. 그러면 그 차감에서 보여지는 요 92,669원을 우리는 사채의 무슨 금액이다? 장부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장부 금액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액면 금액을 장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 금액보다 작다? 맞죠?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 2019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여러분, 주는 이자가 무슨 이자이다? 액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액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액면의 이자는 무슨 금액? 사채의 액면 금액 우리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 10만 원에 내가 약속했던 이자 몇 프로? 8%를 1년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8% 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우리 8,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 회마다 몇 번? 3번 이자를 줘야죠. 왜냐면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019년도 12월 31일, 2020년도 12월 31일 마지막 해인 2021년도 12월 31일에 8,000원의 이자가 3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액면 이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액면 이자는 항상 무엇이다? 불변이다. 동일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8,000원. 다음 세 번째. 2021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0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자 비용은 여러분 액면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채의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채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죠? 사채의 이자 비용. 그리고 사채 이자 비용은 차변에 계상되는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이자 비용은 우리 계산하실 때 무슨 금액? 사채에 장부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장부 금액에 누구를 곱해라? 시장에서 주는 이자, 유효 이자율을 곱하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나온 게 무엇이다? 우리 사채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거 써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 쓸게요. 자, 장부 금액은 92,669원이고 곱하기 유효이자는 10%이다. 이렇게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9,200 그럼 9,000이 맞죠? 네, 9,260 9,000 아이고 잘못 썼죠, 여러분. 지우개를 또 꺼내야 되겠네요. 우린 그냥 버림할게요, 여러분. 네, 버림. 그러면 9,266원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이자 비용 분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무 2급은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우리 이자 줄 때 정리하는 것까지 분기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면 요 회계 처리하실 때 자, 일단 차변에 누구는 이자 비용은 사채 이자 비용의 금액을 쓰시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에다? 9,266원.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은 언제 한다?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환입한다. 라는 걸 해요. 언제 한다? 이자를 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변에 내가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다. 그러면 현금 얼마가 나가요? 8,000원이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차대가 안 맞네요. 그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우리 상각액 또는 환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 어느 변에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러분 지금 현재 대변에 있었네요. 저 지금 계산을 잘못했어요? 액면이자 8%, 유효이자 10%. 그러면 92,000. 왜 금액이 안 맞는 걸까요? 여기 죄송해요. 잠깐만 볼게요. 제가 뭐 잘못 쓴 게 있는지. 92,669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나와져 있고 우리 할인 발행된 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사채 장부 금액은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은 92,669원이고 유효 이자율은 10%이고 그럼 9,200원이고 금액이 왜 안 맞는 걸까요? 이자 비용에 현금에 뭘 잘못했죠? 할인 발행이고 잘못된 게 없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잠깐 쓸게요. 우리 7,331원. 그러면 얘는 차변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내가 나가는 액면이자 8,000원이 있고 발행했을 때 우린 차변에 현금이 있을 거고 아이고 현금은 92669 할인에 대한 건 7331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지금 현재 10만원 자 요거 지웠던 거고요. 그리고 요게 상각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차변엔 누가 들어야 되냐면 이자 비용이 들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잘못 썼나요? 제대로 썼나요? 잘못 쓴 것 같아서 지금 지운 거거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현금으로 줘야 되는 이자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8,000원. 그쵸? 자, 그리고 요 이자 비용은 지금 현재 무슨 금액에 사채 장부 금액 그러면 첫 해 장부 금액이 92,669원이었고 여기에 유효 이자의 10%를 곱해라. 그러면 저는 절사하자라고 했으니까 버림. 그래서 9,266원에 나왔다. 그럼 여기 이자 비용은 얼마이다? 9,266원. 맞죠, 여러분? 아까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처럼 차변에 있었고 제가 뭔가 잘못 봤나 봐요. 할인 발행 차금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네요. 맞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느 변에? 대변에 와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자리에 와서 상각이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 사채 장부가액에 곱해서 나온 이자 비용에서 우리 주는 액면 이자를 빼서 나오는 게 무엇이다? 상각액이 돼요. 할증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증은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1,266원만큼. 그럼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 잠깐 그려드렸잖아요. 그 왜 그려드린 거냐면 지금 사채를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 10만 원이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할인됐다라고 해서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를 7,331원을 빼서 장부 금액이 얼마이다? 처음엔 우리 받은 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92,669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 넘어왔을 때
우리 이제 12월 31일에 결산에 이 행위가 다 끝나면 우리는 사채는 액면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 사채 액면 금액은 만기에 누구한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항상 고정값이에요. 그럼 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할인의 금액은 지금 대변에 가서 차변에 있었던 거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7,331원에서 얼마를 빼셔라. 마이너스 1,266원. 그러면 6,065원이 나와지네요. 그럼 요 자리는 금액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65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여기에서 10만 원의 차이를 해주시면 되니까 93,935원이네요. 그래서 93,935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변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한다는 거예요? 3번. 그리고 제가 시험에 낸다는 건 이자주는 요 분기에 낸다고요. 됐어요? 계산을 하라고 하면 계산도 하셔야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얼마이고 현금은 얼마이고 할인 발행됐었어. 분기 한번 해봐. 또는 할증 발행됐었어. 분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면 요 패턴에 대한 건 최소한 갖고 가셔야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번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린 사실상 요 할인이라는 게 모두 다 상각이 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3번에 걸쳐서 할 거니까 우리 2021년 말 아까 제가 여기다 이거 썼었죠. 2021년 12월 31일이 무엇이다? 만기.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자 줘서 뭐가 된다? 사채 10만 원만 남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뭐가 될 것이다? 0이 돼야죠. 그래야 얘가 10만 원이 될 거니까. 그러면 3번 얘기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쓴 줄 알고 다시 쓰느라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요.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에요, 여러분. 요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고요? 아니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무슨 부분 여기 있는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사채 이자 비용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사채 이자 비용은 누구의? 사채의 장부 금액에 누구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주는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장부 금액이 92,669원. 근데 이자를 한번 주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니까 우리는 이자 한번 줬어요, 여러분. 이자를 한번 주었다. 그러면 이자 한번 주고 나서 봤더니 장부 금액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장부 금액은 증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곱해지는 대상인 장부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효이자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유효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 가치를 미래의 시장 가치를 파악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 가치가 바뀐다고 해서 유효이자율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장부가액이 바뀌는 부분만 들어올 거니까. 그럼 장부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여러분 이자 비용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얘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는 액면의 이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는 매회 무엇하다? 동일하다. 불변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8,000원은 고정값이니까 그럼 9,266원에서 8,000원을 빼서 상가액이 나왔는데 지금 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상가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증가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우리 증가해요. 이 둘은 똑같아요. 변화가. 나머지는 반대로 움직이지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지고 가셔라? 4번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요런 패턴도 출제가 조금 자주 나오려고 하는 기미가 좀 보여요, 여러분. 기존에 이런 패턴 문제 전산에게는 세무 1급에서나 냈을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세무 2급에서도 지금 자주 내려고 하는 기미들이 자꾸 보이고 있으시니까 사채 쪽도 정리를 좀 잘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뭔가는 버려야 되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네, 뭐 5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오시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수익의 인식 조건 푸실 때 반드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제가 수익 인식만 지금 표시해 드렸는데 표시를 제가 하나 더 했어야 돼요. 자, 뭘 표시를 했어야 되냐면 우리가 수익의 인식이라는 부분은 재화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용역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다라는 글씨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누구에 대한 부분, 용역에 대한 글씨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반드시 재화만 묻는지 용역만 묻는지 두 개를 같이 묻는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요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제 표시를 여기까지 해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수익의 인식 조건에 재화이든 용역이든 우리 1번은 똑같아요, 여러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내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누군가를 쓰고 금액을 써야 되는데 아, 금액을 얼마로 써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라는 부분 들어오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와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갚아야 될 빚을 줄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수익의 결론은 무슨 부분?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비용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와 부채 증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생겨야 되니까 경제적 효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맞는 표현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우연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판매자이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구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쌍방의 관점으로 있는 건데 판매자는 수익을 인식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구매자는 소위 말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판매자에게 지금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수익 인식을 무엇도 할 수 없다. 우리 충족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를 넘겨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누구도 우연과 보상도 모두 다 무엇 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구매자한테. 그래서 판매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한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셔야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우연과 보상이 반드시 구매자한테 넘어가야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구매자 2점. 됐어요.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 수익은 무슨 주의라고 배우셨을까요? 여러분, 수익은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여러분? 실현주의로 무엇한다? 인식한다. 그래서 실현됐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돈 받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실현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와 같이 따라다니는 누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럼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응되는 누구도 비용도 우리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맞는 부분인 거니까. 다만 비용은 지금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 원가, 그럼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고 표현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내용을 하겠죠.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지 기간 비용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걸 또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비용은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비용은 무슨 주의? 여러분 수익도 사실상 이 내용이 같이 쓰긴 해요. 수익도 발생주의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용은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용 쪽에 다시 또 하나 가져갈 건 아니 수익이 있으면 비용이 있다. 그리고 비용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 때문에 비용에 따라다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발생주의 말고 무슨 부분? 수익과 비용을 무엇한다? 대응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게 다 이쪽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수익이 발생된 회계 기간에 비용을 대응시켜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의랑 이런 부분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네 번째 표현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잘못됐다? 3번. 자,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제조 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이고요. 자, 2021년도에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묻네요. 그래서 제공품하고 제품이 있고 기초 재고 나와 있고 기말 재고 있고 그리고 당기에 발생된 총 제조 원가는 1,050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매출 원가 계산하겠으니까 제품까지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제품까지 넘어가야 되면 우리 기초 제품 재구획이 필요할 거고 완성돼서 넘어온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필요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말을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먼저 계산할 것.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재고라고 되어 있는 제공품의 금액. 왜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 50만 원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의미하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1,050만 원을 더하고 남겨져 있는 미완성이 남겨져 있는 기말 200만 원을 무엇하자? 빼자. 그러면 1,100만 원에서 200을 빼시니까 900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내려와야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 100만 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9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2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는 얼마이다? 8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불안해요. 원가가 너무 쉬워서 지금 제가 불안해요. 왜냐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못 풀 것 같은 불안감이 조금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서. 7번째 문제,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가 발생이 되면 직접비,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는 관계가 없지만 같이 쓰는 공통비는 항상 어디로 보낼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조 간접비 안에서도 직접적인 제조가 있고 그걸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내는 행위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보낼 때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걸 따져서 무엇으로 안분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배부의 기준 뭐로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땐 이런 건물 관리 부분인데 사용 면적을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이 부분이 맞을까요? 건물 관리 부분? 여러분, 우리 건물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 건물 관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건물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도 뭐 재산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아, 우리는 1라인에서는 제품 A를 만들고 2라인에서는 제품 B를 만들고, 그럼 여러분 1라인, 2라인 쓰는 뭐가 달라요? 공간이 다르겠죠? 그럼 그거로 안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산정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용 면적이라는 걸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사용 면적. 자, 그리고 노무 관리 부분. 여러분, 노무 관리는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인건비를 안분하겠다? 그러면 종업원 수가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노무 관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복리후생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복리후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종업원 수를 가지고 합니다. 자, 검사 부분에 대한 부분. 검사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A 제품에 대한 수량이 몇 개, B 제품에 대한 수량이 몇 개, 그래서 수량을 가지고 안분할 건지 아니면 투입된 시간을 가지고 할 건지, 그래서 검사 시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구매 부분. 구매 부분의 기계 시간? 여러분, 기계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기계의 무엇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도 A 제품, B 제품 구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기계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걸 가져가는 게 더 적합해요. 그리고 구매 부분은 구매 횟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구매 횟수에 따라서 물류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매 횟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잘못됐다? 우리 4번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네, 구매 횟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아마 교재 가면 박스 안에 내용들 대부분 있어요. 어떤 교재를 보시든 유사합니다. 비슷하게들 많이들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8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 시간당 얼마이다? 5,000원이다 라고 줬어요, 여러분. 자, 이번엔 예정 배부율을 줬어요. 그러면 정상 개별 원가 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 우리 1,000시간. 실제자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 1,000시간이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얼마가 있더라? 우리 2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과대이다, 과소이다?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소배부는 왜 불리하다? 내가 예정 배부를 너무 적게 잡아놨다. 얼마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넣은 부분. 그랬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이냐?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물어봤으니까 이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랑 비교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예정배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소 부분하고 예정배부하고 알기만 하면 실제 금액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정 배부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에서 우리 누구 200만 원 더하면 실제가 되겠죠. 과소라고 했으니까 그거 계산하시는 문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예정 배부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계산. 그럼 예정 배부액은 우리 위에 나와져 있는 예정 배부율 5,000원에 실제 작업시간 1,000시간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계산. 그래서 실제 작업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그럼 1,000시간에 5,000원을 곱하시면 우리는 500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선 제가 왜 이 작업시간으로 가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부 기준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시간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계를 쓴 시간, 내가 노동을 제공한 시간,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시간법. 근데 금액 갖고 하겠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런 금액 갖고 하겠다. 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하면 기초 원가라고 하는 직접 원가가 나오죠. 아, 근데 그거 가지고 하겠다. 그런 걸 가액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말이 없어요. 시간밖에 없으니까. 아, 그럼 작업 시간 갖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조했던 게 있어요. 예정 배부액은 반드시 배부 기준은 뭐로 가라? 그럼 배부 기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부 기준인 거죠. 이것도 기억 못 하시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 반드시 무엇이다? 실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실제. 근데 여기 곱하는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에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무슨 부분? 아, 나 얼만큼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정 제조 간접비를 본인들이 추정을 하겠죠. 그리고 요 예정 제조 간접비를 무슨 부분? 여기 작업 시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작업 시간의 배부 기준. 근데 작업 시간도 무엇이다? 일종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에 대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뭐가 될 것이다.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예정을 예정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는 실제를 실제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곱해지는 건 배부 기준 실제이다. 자, 실제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정이랑 누구랑 실제랑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크다? 실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배부? 과소배부했다. 이렇게 된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소배부했던 금액을 예정 배부 금액에 더하면 실제가 나오겠죠. 실제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된다? 7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리 부분 가져가시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9번째 문제.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원가를 집계 하나. 그럼 여러분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집계 한다라는 거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개별 원가는 껌껌이 원가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작업 원가표라는 걸 뽑는다는 거고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라는 해서 전체 만드는 분의 원가가 보여지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부분? 우리 추가적인 생산만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계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개별 원가는 공정별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바뀌어야 되네, 여러분. 개별이 아니라 누구는 종합 원가의 특징이 공정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종합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그리고 개별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답은 2번. 자, 세 번째.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개별 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 원가라고 부르고 있는 직접비에 대한 부분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건 결정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같이 쓰는 데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라고 얘기하는 우리
제조, 간접비라는 부분을 반드시 분리시켜서 얘 무엇하자? 우리는 배부하자.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종합원가는 다 같이 움직이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그럼 재료비에 대한 의미는 아무 말이 없지만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공비는 뭘까요? 가공 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누구와 누구의 합일까요? 아,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 합. 그래서 그거의 구분. 근데 이거 왜 구분하냐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생산을 하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정 초에 투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주 원료라고 하면 밀가루는 처음부터 투입해서 무엇해요?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반죽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계가 반죽한다 해도 누군가는 그 밀가루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중간중간 들어가겠죠. 아니 발효기에 넣어야 돼요. 그럼 그것도 사람이 넣어야 되겠네요. 꺼내야 되고 빚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중간중간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노무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발생되는 중간중간에 제조간접비 공통적으로 쓰는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할 때 매번 하는 얘기가 재료는 무엇이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공정 초에 투입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3번 맞는 표현이시고요. 네 번째,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문자가 붙는 게 맞아요. 주문자. 이 주문이다 보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건설업 또는 조선업 이런 쪽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신 거니까 자 종합 원가는 똑같은 제품, 동종 제품의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더라. 네, 맞는 표현이시고 그래서 답은 2번을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공정 초에 전량 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의 원재료 투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밀가루 투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밀가루라고 하는 원재료는 완성도가 100 상태예요. 다 끝났으니까. 자,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느 시점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도를 다르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업무는 파악하셔야 돼요. 시험은 주겠죠, 여러분. 어디에? 시험지에 완성도가 몇 %이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린 시험 목적상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자? 주어진 완성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상량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지금 여러분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료비는 요 얘기가 키였던 거죠. 100%이다. 그쵸? 가공비는 60%라는 완성도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근데 내가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할 건지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 유사하죠. 아니면 나는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서 전체로 보겠다? 평균법을 쓸 건지 아니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없어요. 그럼 평균법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평균법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입하고 평균의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평균법의 형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하지 않는다.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또는 전월에서 넘겨받았던 기초,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한 것 또는 투입한 거, 자, 이 두 개 구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무엇하고 묶어서 나 무엇하겠다. 완성에도 보내고 어디에도 기말에도 보내겠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이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아니 무슨 소리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완성시키고 뒤에 들어온 걸 후발적으로 가야지.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기초 넘겨받은 거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기에 투입한 또는 착수한 부분은 우리 일부는 완성이 됐다. 일부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가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평균법은 기초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더라는 거죠. 그냥 전체처럼 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처럼 본다. 근데 선입은 무조건 기초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익과 평균의 차이는 누구? 기초의 차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초의 차이. 근데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0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0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방법?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든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든 완성품 한상량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초가 0이라고 한다라면 완성품의 차이는 없다가 됩니다.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에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지문의 미흡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계산 공식을 올리고 갈게요, 여러분. 자, 완성품 한상량은 지금 완성품 수량의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해서 더해준 거로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럼 재료비는 지금 현재 완성된 소량이 얼마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투입된 게 몇 개예요, 여러분? 단기 투입된 게 600개네요, 여러분. 기초는 없지만. 근데 우리 남겨져 있는 기말이 몇 개라고 보시면 돼요? 400. 아, 그러면 완성된 수량, 완성품은 몇 개가 된다? 우리 200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공손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200개. 그러면 완성품 수량 200개에 우리 기말에 남겨져 있는 400. 근데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해서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100%. 그러니까 100% 그대로 오시면 되죠. 이거 풀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100%를 썼고요. 그냥 200 더하기 400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내가 완성도 100이라는 걸 아시면 그래서 600이 나옵니다. 그럼 재료비 600은 1번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 400개에 누구를 주어진 완성도 60% 그러면 240이네요. 그래서 440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공비는 440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마무리. 11번째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면세를 무엇해야 한다? 포기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아래쪽에 3년이 보여요. 4번으로 갈게요.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면세사업자 영세를 적용받으려면 우리 포기해야 된다. 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3년간은 면세 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계속 무엇으로 간다? 과세사업자의 영세율이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3년이 된 시점에 우리 무슨 부분? 새로 시작하는 과세 기간에 반드시 내가 면세로 가고 싶으면 면세할게요라는 얘기 하셔야 된다겠어요. 네,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세율이다라고 하면 수출이 가장 기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국내 거래 뭐가 있었다? 아, 나는 내국 신용장 거래를 한 적이 있다. 또는 구매 확인서 거래를 한 적이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거래다? 국내 거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 영세율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지금 국내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발행한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도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는 누구이다? 영세율이 맞죠, 여러분? 영세율.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나옵니다. 근데 영해세율을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은 얼마이다? 0원이다. 그런데 우리 관련된 부분에 매입이 있었다라면 매출세액이 원래 있는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린 매입세액을 무엇할 수 있다? 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무슨 부분? 내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무엇되더라? 마이너스 상태로 나와지더라. 그래서 무엇하는? 환급을 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담하는 세금이 없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완전 면세. 그런데 면세라고 했던 부분은 완전 면세가 아니라 뭐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부분 면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분 면세이거나 또는 불완전 면세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부분이나 불완전 면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면세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세액이 있다 없다? 얘는 0이 아니라 없다인 거죠.
자, 없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뺄 수 있는 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있다라면 우리는 매출세액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무엇할 수 없다.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매입과 관련된 공제 부분의 부가세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되는 거죠, 반만. 그래서 불안전 면세 또는 부분 면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우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무엇 하시는 게 맞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맞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 원칙은 사업장마다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사업 개시 전에 누구는 신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 왜 과세기간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무슨 부분? 우린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가셔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네 번째,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표현.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니죠. 여러분 지문이 조금 길었다라고 보여도 뭐 크게 길진 않았지만 뭐 어려웠던 부분은 아닙니다. 자주 냈던 패턴의 문제. 1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부분.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여러분 사업장별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따져봐라. 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한다. 맞아요, 여러분. 겸용사업자는요, 과세와 면세를 합쳐서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세와 면세 합친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합계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우리 법인이랑 같이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을 무엇으로? 전자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발급 의무가 있다. 자, 높아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세법 개정을 여러분이 찾아보기도 할 거예요. 자, 지금 3억의 변화는 없어요. 개정안이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기가 2021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현재 전자세금자 발급에 대한 전자세금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규정이 계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면세. 그럼 그들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느냐?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이든 계산서든 의무. 그리고 개인은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우리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면세는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자, 그 금액이 얼마? 3억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2021년도 2월에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에 이제 확정된 세법에 세금 계산서 전자발급 의무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안 바꿔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냐면 시행 시기가 2021년도가 아니에요. 시행 시기는 2022년도 7월 1일자부터예요. 그러면 올해 세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올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3억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세법 규정들을 보신 분이 있으면 또 혼선 빚으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는 2억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3억입니다. 왜냐면 금년도 시험으로 보는 거니까 3억.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자,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그럼 착오라는 건 내가 실수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뭐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날짜, 공급일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작성일자를 잘못 쓸 수도 있고, 공급받는 자 뭐 이런 부분 잘못될 수도 있고,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여러분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전자가 의무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 발급을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전자는 의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의무자가 붙은 건 반드시 해라. 너 이거 의무 안 지켰어? 가산세 내면 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놓고 네가 안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일에 다음 날까지 우리 어디에 국세청장한테 전송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반드시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급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공급 시기에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후발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 후에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의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무엇하셔라? 전송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엮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행복하죠? 이런 문제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 6가지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우리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해당 사항 없는 건 몇 번? 4번.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하셔라. 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항상 모든 자가 나오면 의심을 하셔라 라고 얘기했었죠. 네, 여기 또 모든 자가 문제네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과세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소득세를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소득세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무엇이다? 원천징수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각각의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이 발생된 근원지, 원천지에서 반드시 징수를 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럼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놈의 원천징수는 우리 제도가 몇 개가 있다? 2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린 무슨 부분?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우리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는 사실상 종합과세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납세 의무가 무엇된다? 원천징수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납세 의무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우린 또 뭐라고 불러두자? 아,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군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하지만 반드시 무엇 하셔라? 확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셔라. 그리고 그 확정신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모든 자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세니까 여러분 분류과세되는 퇴직과 양도를 여기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누구도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분리, 과세, 소득은 무엇 된다? 제외된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찾으려고 했으니까 1번이 답. 자, 2번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폐업을 해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폐업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새로이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시작한 날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무엇으로? 1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가세하고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부가세 과세 기간은 내가 폐업했어요. 라고 하면 시작하는 날짜는 고정값이겠지만 끝나는 날짜는 뭐로 간다?
폐업 1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뀐다고 했고, 자, 그리고 내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과세기간 종료 일은 우리 무슨 부분? 얘는 같을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날짜는 다를 것이다. 여기는 언제로 가신다? 사업 개시일로 가시라. 다만 당신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냈다라면 우리는 언제? 신청일로 가셔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달라지지만 소득세는 안 달라진다. 무슨 부분 때문에? 합산과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자부터 어디까지? 기타 소득까지 6개의 소득을 무엇해야 된다? 종합과세해야 되는데 그럼 중간에 누가 생기는지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요? 끝나는 날짜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예외를 기억해야죠. 그쵸? 예외. 누가 예외적으로 있죠? 사망이요. 그럼 사망일. 우리 무엇 할 거요? 이민 간다. 그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출국. 출국일까지 가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거 빼면 요게 맞는 표현. 자, 세 번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이다. 그래서 무슨 부분? 소득에 대한 내용을 따져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근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득 원천설은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 사업하는 과정 중에 근데 그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들어간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게 소득 원천설, 그게 열거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우리 열거주의가 아닌 무엇을 포괄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포괄주의, 그걸 앞에다가 무슨 부분? 유형별 포괄주의가 일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형별 포괄주의는 제가 교재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본 수업 했었을 때. 우리 끝자락에 갔더니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이자소득 봐줄게 라는 표현, 배당소득 봐줄게 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3번도 지금 이의제기에 의해서 이것도 복수답안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뭐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들이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가 복수답안을 인정했다라면 왜 복수답안 인정했는지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처음에 취지를 냈던 건 이거로 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만 있고 3번도 복수답안 인정을 했는데 뭔가 시인이 없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이 이 연금이라는 게 들어와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 연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세법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몇 명은 연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에 사실 연금이 유사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있긴 합니다. 세법에 들어가서 국세청에 올려놓은 세법의 세법전을 열어보면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이 연금소득을 유형별 포괄주의를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유형별 포괄주의는 누구만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만 기본적으로 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의제기에 연금이 왜 들어갔냐고 따진 거죠. 그래서 끄덕이고 무엇하는 네 3번도 잘못됐다고 인정할게요.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만 유형별 포괄주의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서도 여러분 다르게 나온 책들 많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전 보진 않아요. 연금이 소수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 배당만 우린 기억하고 가자. 자, 그래서 3번도 답으로 공시가 됐어요. 자, 네 번째,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뭐로 가는 게 맞다? 주소지. 그쵸? 그리고 머무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셔라?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따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15번의 답은 몇 개이다? 2개이다. 됐어요. 이렇게 복수 답안이 사실 또 출제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90회 기출 문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문도 짧고 간단히 나와서 크게 어렵다라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그 다음 기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